안녕하십니까. 실증경매 노하우 137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례를 통해 보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이 조금은 가벼워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이 경매 강의는 여러분이 경매 전문가로 가는 단추를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는 그날까지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위장임차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칠판에다가 배당이라고 썼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배당을 배울 순서는 아닙니다만 이미 몇 시간 이전에 간단하게 안분배당, 흡수배당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좀 부족한 듯해서 오늘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장임차인과 관련해서 배당이 중요한데 오늘 위장임차인의 사례에서 배당을 계산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예습하는 뜻에서 배당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안분배당, 흡수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분배당은 배당을 받는 권리자 간의 순서가, 권리의 순서가 동일한 순서이기 때문에 나눠서 받아가는 경우죠. 법원에서 나눠줄 돈은 모자라고 받아야 될 채권자의 금액은 많으니까 결국 평등하게 나눠서 주는 배당이 안분배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등배당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안분배당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등기부상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압류도 있고 건저당이나 전세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확정을 받았을 때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도 있죠. 이러한 권리들이 만났을 때 누가 먼저 배당받느냐가 중요한데 당연히 법적으로 순서를 정해뒀습니다. 그래서 건저당이 만약에 맨 앞쪽에 있다면 건저당이 먼저 받고 가압류가 맨 앞쪽에 있다면 가압류와 그 뒤에 있는 권리는 나눠 받는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건저당과 같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건저당과 임차인이 만났을 때는 빠른 쪽이 먼저 배당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가 앞에 있을 때는 안분배당이 되죠. 그런데 가압류와 건저당과 또 다른 것들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떡하냐? 그것이 흡수배당입니다. 그래서 흡수배당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압류가 가장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건저당이 있고 또 세 번째에 가압류가 있을 때 자, 이건 1번, 2번, 3번은 등기부상 권리가 설정된 날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날짜 순이 이렇다면 이 가압류와 건저당 간에는 안분배당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가압류 간에도 안분배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저당과 가압류는 안분배당이 아니죠. 건저당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권리가 얽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일단 전체를 안분한다는 거죠. 두 번째, 안분한 각각의 금액 중에서 이 첫 번째 가압류는 그대로 배당이 되고 두 번째 건저당은 세 번째 가압류보다 앞서니까 이 두 번째 건저당이 세 번째 가압류에게 배당된 금액을 흡수를 합니다. 건저당이 받아야 할 금액이 다 될 때까지.
자, 이 암분과 이 흡수를 여러분들이 배당에 있어서 꼭 배우셔야 되는 내용이고, 앞으로 배당 시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만, 당장 오늘 또 사례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미리 간단하게 사례를 하나 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사례입니다. 임차인 A가 99년에 전입했습니다. 2002년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전입을 하고 확정을 좀 늦게 받았죠. 금액이 보증금이 5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 권리는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01년에 가압류가 B이고 받아야 될 금액이 3천. 가압류 C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04년에 등기부에 올라가고 받아야 될 금액이 4천. 가압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압류가 05년에 등기부에 올라가고 받아야 될 돈이 2천입니다. 자, 여기서 채권자는 A, B, C, D 네 사람이죠. 총 채권이 받아야 될 금액이 1억 4천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주택이 7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면 이 채권자에게 어떻게 배당할 거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총 채권이 1억 4천이니까 7천이 낙찰되면 반값에 낙찰된 것이니까 그냥 반씩 나눠주면 참 편할 텐데 순서가 그렇지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배당받을 순서를 먼저 한번 보죠. 임차인은 전입하고 확정 두 개를 모두 갖췄을 때 배당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 늦은 날짜 2002년에 5천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가압류는 각각 2001년, 2004년, 2005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앞서는 것이 순서를 정해보죠. 등기된 순서를 보면 B워가 1번, 그 다음에 임차인 A, 그 다음에 C, D.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압류죠. 채권입니다. A는 임차인, 확정을 받은 임차인이니까 이것은 물권이죠. 다른 것은 모두 가압류니까 채권입니다. 맨 앞에 채권이 있으면 B와 A, B와 C, B와 D는 모두 암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암분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암분된 금액 중에서 B는 그대로 받아가나 C와 D는 물건에 흡수되죠. 그래서 흡수를 또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계산을 모두 해야 됩니다. 복잡한 듯하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계산을 해볼까요? B가 받을 금액, A가 받을 금액, C가 받을 금액, D가 받을 금액이 각각 얼마냐? B에게는 총 7천만 원 중에서 총 채권이 1억 4천이죠. 그 중에 B가 받아야 될 것이 3천만 원.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공부를 한번 하셨던 겁니다. A는 7천만 원 중에서 1억 4천분의 A가 5천이죠. C는 7천만 원 중에서 1억 4천분의 C가 4천만 원이죠. D는 7천만 원 중에서 1억 4천분의 D는 2천입니다. 자, 이렇게 각 계산을 하면 쉽게 나오죠. 1,500만 원, 2,500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자, 이것이 안분한 금액입니다. 첫 번째 순서 안분한 거죠. 여기서 B는 그대로 배당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A와 C와 D는 그대로 배당이 되지가 않죠. A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그래서 물건이라고 그랬고, C와 D는 가압류, 채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천과 1천은 임차인 A에게 흡수된다는 겁니다. 얼마까지 흡수되느냐? 임차인의 보증금이 5천이니까 5천까지. 그럼 2,500이 더 가야 하죠. 이 3천만 원 중에 2,500이 임차인에게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분 일단 하고 두 번째 C와 D의 배당액을 A에게 흡수를 시키는 거죠. 자, 흡수가 2,500 되니까 500이 남습니다. 이 500 남는 것은 어떡하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C하고 D에게 나눠주죠. 2,000 대 4,000의 비율로 1대 2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안분을 결국은 한 분 더 C와 D에게 안분을 한 분 더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장 복잡한 듯 보이나 가장 간단한 흡수 배당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아파트를 하든 빌라를 하든 특히 주택을 하신다면 이 정도의 계산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B가 얼마 받느냐, C가 얼마 받느냐가 아니고 임차인 A가 얼마 받느냐입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A가 99년에 전입했죠. 99년에 전입한 것은 2001년이 말소 기준이라면 대항력이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인 여러분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부담이냐 아니면 전액 배당이냐 중요한데 결과는 전액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항력은 있지만 인수는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사례를 보실까요?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 2000년도 사건인데 2000년 사건이면 국법 사건이죠. 안양의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5,600만 원짜리가 1,470만 원까지 많이 떨어졌죠. 이것은 인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95년도 전입이고 말소 기준은 97년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데 임차인이 전입은 빠르나 확정이 가압류보다 늦는 바람에 전액을 배당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받아야 될 3,300 중에 일부는 인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인수가 얼마냐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김씨 외에 또 하나의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건은 위에 있는 김씨가 보증금 3,300을 돌려받기 위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했는데 아래쪽에 김씨가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이 김씨가 경매를 신청한 김씨가 빌라를 전부 점유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전부 점유하고 있으면 이 아래쪽에 있는 김씨는 과연 누군가? 결국 이 사람은 전대차로 밝혀졌습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대를 얻은 사람이죠. 전차인은 법원 경매에서 보호를 못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만약에 전대차가 아니면 이 김씨에게 배당이 소액 800이 나가게 됩니다. 그 당시는 소액이 800이었죠. 이 사람에게 먼저 800이 나가버리면
경매를 신청한 김 씨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그러면 낙찰자인 여러분의 인수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다.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 임차인인 김 씨가 과연 얼마를 배당받느냐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자, 임차인 김 씨가 95년 전입 97년 확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늦은 날짜 97년인데 그것보다 앞서서 가압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가압류가 있죠. 많은 가압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권리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4개의 권리가 있으면 앞에 칠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과 확정받은 임차인 물건과 또 채권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일단 안분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분된 금액 중에서 위에 있는 가압류권자는 그대로 배당을 받아가는데 밑에 가압류권자에게 안분된 것은 위에 김 씨가 확정을 받은 임차인, 물건이니까 흡수가 되죠. 결국 안분 계산을 한 다음에 또 흡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2번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압류와 임차인과 가압류, 여러 개의 가압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배당할 때 이 가압류권자의 채권, 임차인의 채권, 또 나머지 가압류의 채권에게 안분으로 각자 배당이 되는데 이 두 가압류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결국 임차인에게 흡수된다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과연 얼마나 흡수가 될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2천에 낙찰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2천에 낙찰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위에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되는 것과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것, 그리고 임차인보다 늦은 가압류에게 배당되는 것,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임차인보다 늦게 배당받는 가압류는 이렇게 임차인에게 흡수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총 2천만 원이라는 돈 중에서 이 전체 채권의 금액이 대략 1억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과 임차인보다 늦게 배당되는 금액을 2개를 합한 금액은 대략 8천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 금액에서 80%가 임차인에게 배당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80%가 배당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은 다음에 배당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여기에서 실제 낙찰된 금액을 좀 보겠습니다. 실제 낙찰된 금액은 2,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 그리고 앞에 누군가가 포기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400만 원으로 보면 2,500이라는 돈을 나눠주게 되는데 이 중에 경매 비용이 200 정도가 되니까 결국 2,300이라는 돈을 나눠주는데 전체 중에 임차인에게는 대략 80%가 배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8, 26, 38, 24. 1,840만 원이 임차인에게 배당이 되고 3,300이니까 모자라는 돈은 대략 1,500만 원이 되죠. 2,500은 낙찰자의 인수가 된다는 거죠. 결국 낙찰자는 2,100만 원에 1,500을 더한 금액 3,600만 원에 이 빌라를 낙찰받은 것이 됩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5,600만 원짜리를 2,100에 낙찰받고 1,500을 인수하니까 3,600이죠. 3,600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김 씨에게 3,300이 모두 배당되는 거고 이 김 씨에게는 배당 없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3,600에 낙찰받고 결국 이 빌라를 5,000여만 원 이상에 처분했죠. 대략 1,600~7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최저가가 1,470, 대략 1,500 되는 것을 제가 단독으로 왜 2,100에 낙찰받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단독인데 600이라는 돈을 더 쓰고 들어갔느냐? 자, 그것은 실제 600이라는 돈을 올렸었지만 그 중에 80%는 임차인에게 가는 돈이죠. 만약 1,500의 낙찰을 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500에 산 셈이죠. 그런데 600을 더 주면 그 600 중에서 80%는 임차인에게 가니까 인수가 줄어들죠. 2,100에 낙찰받았을 때 제가 인수가 1,50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600, 이것은 3,500이죠. 1,500에 샀을 때 3,500이 되고 2,100에 샀을 때는 3,600에 산 꼴이 됩니다. 올려서는 거는 600을 올렸었지만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100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한 거죠. 600 중에 500은 인수가 줄어드는데 쓴 금액이니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600이라는 돈을 많이 더 쓰고 확실하게 낙찰받는 것이 낫다는 거죠. 결국 100만 원 올린 겁니다. 1,500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올려서서 낙찰받는 것이 결국 100만 원 더 올린 거니까 이것이 수익을 내는데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건이 앞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100만 원, 200만 원을 아끼시면 안 되죠. 600을 올렸었지만 실제 부담한 것은 100만 원 더 부담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릴까요? 강서구 염창동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60평방미터의 아파트고요. 자, 이것이 1억 7,500에 감정되었고 누군가가 낙찰받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억 4천에 감정이 아니죠. 재경매를 하는데 이때 제가 이것을 입찰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금액이 아주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됐습니다. 의외의 금액에 낙찰이 되었고 저는 고배를 마셨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입찰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죠. 이때 이 아파트가 1억 7,500짜리가 2006년 가을 이후라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것이 벌써 그때 2억 3천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최 씨가 대항력이 있습니다. 등기부상으로 구 씨가 소유권 취득하고 건저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 씨의 채권자가 가압류가 들어왔죠. 2004년 가압류가 있는데 그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 그런데 문제는 확정을 받지 않고 확정을 아주 늦게 받았습니다. 이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인가가 일단 중요하죠. 조사를 해보니까 진정한 임차인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 집을 중개해줬다는 내용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면 이것은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도 있었는데 대항력이 있다면 그러면 결국 인수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어떻게 인수를 계산하느냐. 임차인이 2002년 7월 전입, 2006년 3월 확정이니까 이 가압류보다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 변제권은 넣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가압류가 있고 뒤에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으니까 이것은 안분배당이죠. 확정일자 임차인이 넣어줄 경우 앞에 가압류와 안분배당입니다. 안분배당의 비율은 9,500대 1억 8천, 대략 1대 2의 비율이 되죠. 그러면 낙찰받고 많은 인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 계산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드리죠. 만약에 1억 5천에 입찰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미 누군가가 포기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낙찰받고 포기한 금액이 있어서 그것이 1,400. 그러면 1억 6,400이라는 돈을 임차인과 가압류권자가 나눠 가지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나눠지는가? 이 중에서 200만 원을 경매 비용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1억 6,200을 1대2의 비율로 나눠지죠. 대략 1대2의 비율로 나눠지는데 정확하게 하면 총 1억 8천과 9,500, 2억 7,500 중에 9,500이 임차인에게 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억 6,200을 정확하게 해볼까요? 1억 6,200을 임차인에게는 9,500 가는데 그 아래쪽에 9,500 더하기 1억 8천 이렇게 되죠. 전체 금액 중에 임차인에게 가는 금액, 임차인과 가압류가 받아야 될 총 금액 중에 임차인이 받아야 될 금액, 이것을 낙찰 금액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임차인에게 가는 금액이 5,600입니다. 9,500을 받아야 되는데 5,600이 가니까 모자라는 3,900이 인수가 되고, 자, 이것을 1억 5천에 낙찰받았으니까 1억 8,900에 이 아파트를 산 꼴이 됩니다. 1억 8,900. 그러면 2억 3천짜리 아파트를 나름대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입찰은 1억 7천에 들어갔죠. 그런데 경매장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초보인 주부님들에게 1등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금액이 무려 2억 2,100. 밑에 낙찰자의 이름을 보면 여자분이 분명하고 이분 외에 2명. 그러니까 공동투자로 이 건에 들어온 셈이죠. 2억 3천짜리를 2억 2,100에 들어왔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인수가 없다고 보고 들어온 거죠. 자, 저는 이 사람들이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아래쪽 다른 기록을 좀 볼까요? 이후의 기록입니다. 이 사건의 낙찰자가 아까 대항력이 있다라고 했던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아주 대단하죠. 대항력이 없다고 보고 인도명령을 신청한 거죠. 법원은 당연히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이 반드시 대항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기각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을 낙찰자들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가격이 그 이후에도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 가격이긴 합니다만 그 동아파트 25평형이 지금은 2억 5천이 하한가입니다. 좀 더 할 수도 있겠죠. 자, 아까 2억 2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수가 줄어들죠. 대략 2억 2천 중에서 대략 3분의 1 정도가 임차인에게 배당되니까 7천 정도가 배당이 되네요.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2천 정도 인수를 합니다. 그럼 2억 4천이 되나요?
낙찰자는 2억 4천에 이 집을 샀는데 하한가가 2억 5천이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 2천 정도는 수익이 있네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1억 7천에 들어갔고 대항력이 있고 인수가 있어서 1억 7천에 들어갔는데 인수가 없다고 보고 2억 2천 가까이에 낙찰받은 사람이 결국 무르주게 생겼는데 하늘이 도와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볼 때는 초보인 아지매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좋은 경험을 하고 나름대로 수업료도 벌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경매 물건 중에서 특별한 내용일 때는 여러 가지 열심히 조사를 하셔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권리 분석을 예리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왔다면 과감하게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경매로 돈 버시는 분들은 대체로 과단성이 있으십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안분 배당일 경우 그래서 임차인에게 일부만 배당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 배당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나옵니다.